2025년 12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50년 넘게 방치됐던 낡은 아연 재련소 앞에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미국의 큰 승리다. 승리라고요? 고작 외국 회사 공장 하나 유치한 게 왜 승리일까요? 그 공장에서 뽑아낸 13가지 광물이 없으면 F-35 전투기도, 토마호크 미사일도, 심지어 아이폰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물들, 지금까지 전부 중국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전투기를 못 만드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광산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녹이는 기술이 없어서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사람들은 기름이 마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히토류가 그 상황이에요.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면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미사일도 멈춥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11조 원을 들고 지분까지 내주면서 한국의 한 회사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초강대국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어떻게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장악했는지. 두 번째, 미국이 왜 한국의 고려아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 번째, 이 11조 원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복잡한 자원전쟁 이야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히토류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히토류라는 이름, 한자로 풀면 드물, 희, 흙, 토, 무리류입니다. 드문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히토류는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지구 어디에나 있어요. 문제는 캐내는 게 아니라 정제하는 겁니다.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만 뽑아내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환경 오염도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포기했어요. 중국만 빼고요. 중국은 1990년대부터 히토류 산업에 올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환경 오염 때문에 손 놓고 있을 때 중국은 묵묵히 광산을 파고 재련소를 지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가공과 정제예요. 2단계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석은 다른 나라에서 캐도 그걸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건 거의 중국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밀은 전 세계에서 재배됩니다. 그런데 그 밀을 빵으로 만드는 제빵 공장이 전 세계에 딱 하나, 중국에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밀이 아무리 많아도 빵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히토류 상황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럼 히토류로 뭘 만들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이 안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진동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자석, 스피커, 카메라 렌즈, 전부 히토류 없이는 못 만들어요. 전기차는 어떨까요? 전기차 모터 하나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1kg이 넘습니다. 테슬라, 현대, BMW, 어떤 회사든 상관없어요.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 모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풍력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풍력 터빈 하나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수백 킬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기예요.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만 420kg입니다. 에이브럼스 탱크에는 900kg이 들어가고요.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핵 잠수함, 미군의 첨단 무기 시스템 중에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미국 해군 무기 체계의 91.6%가 중국이 통제하는 광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군사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총알 한 발 안 쏘고요. 그리고 중국은 진짜로 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륨은 고성능 레이더와 5G 통신 장비의 필수적인 소재예요.
게르마늄은 야간 투시경과 광섬유에 들어갑니다. 둘 다 군사 장비의 핵심적인 광물이죠. 중국의 갈륨 생산 점유율이 얼마일까요? 98.7%입니다. 사실상 독점이에요. 수출 통제가 시작되자 갈륨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023년 6월에 킬로그램당 25만 원 정도였던 갈륨이 2025년 10월에는 150만 원을 넘겼어요. 2년 만에 4배가 뛴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중국은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어요. 희토류 수출 통제의 역외 적용. 이게 뭐냐면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들어간 제품은 전부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에 사용한 방식을 중국이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의 희토류 생산 점유율 60%, 가공 및 정제 점유율 90%, 갈륨 생산 점유율 98.7%, 게르마늄 생산 점유율 60% 이상. 한국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얼마일까요? 79.8%입니다. 전기차 모터의 핵심 소재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브는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어요. 미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 내에는 희토류를 재련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어요. 1970년대 이후 50년 동안 미국에서 아연 재련소가 새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 규제가 까다롭고 인건비가 비싸고 수익성이 낮았거든요. 중국에서 싸게 사오면 되니까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광산은 있어도 녹일 기술이 없으니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쌀이 100가마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밥솥이 없어요. 쌀을 밥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쌀이 많아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정확히 이 상황이었습니다. 광석은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밥솥, 즉 재련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급하게 밥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재련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재련소 하나 짓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기술 개발까지 하면 더 오래 걸리고요. 중국이 30년 넘게 투자해서 만든 기술력을 미국이 갑자기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그 기술을 가진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전 세계를 뒤져봤더니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것도 딱 한 회사,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름만 보면 아연 회사 같죠? 맞아요. 원래는 아연을 재련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50년 동안 재련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엄청난 기술력을 쌓았어요. 지금은 아연만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광석에서 13가지 금속을 동시에 뽑아낼 수 있어요. 아연, 납, 구리, 금, 은. 여기까지는 다른 재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모니까지 뽑아냅니다. 바로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린 그 광물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TSL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TSL은 Top Submerged Lens의 약자예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상부 침지 렌스 공법인데 이름은 어려워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보통 재련소는 광석을 녹여서 원하는 금속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광석에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거든요. 기존 재련소는 불순물이 적은 고품질 광석만 처리할 수 있었어요. 편식하는 아이처럼요. TSL 기술은 다릅니다. 긴 파이프를 녹은 금속 속에 직접 찔러 넣고 산소와 연료를 고속으로 주입해요. 그러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반응 속도가 극대화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요. 저품위 광석, 폐기물, 전자 쓰레기, 뭘 넣어도 다 녹여서 금속을 뽑아낼 수 있어요. 강철 위장을 가진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먹어도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왜 미국은 고려아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 다음으로 이런 통합재련 기술을 가진 곳이
고려 아연밖에 없었거든요.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호주에도 재련소가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그런데 13종 광물을 동시에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곳은 없었습니다. 고려 아연의 울산 온산 재련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 재련소예요. 여기서 50년 동안 기술을 숙성시켰습니다.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고려 아연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도시 광산입니다. 도시 광산이 뭘까요? 말 그대로 도시에서 광물을 캐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이 버린 전자 쓰레기에서요. 지금 여러분 집에 안 쓰는 스마트폰 하나쯤 있지 않나요? 그 스마트폰 안에 금, 은, 구리, 희토류가 들어있어요. 한 대에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수십억 대가 모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려아연은 2022년에 미국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느냐면요. 미국 전역에서 버려진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파쇄합니다. 플라스틱은 걸러내고 금속 성분만 추출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테네시 재련소는 중국 광산에서 캔 광석이 아니라 미국 땅에 쌓여있는 전자쓰레기를 원료로 쓸 수 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소비국입니다. 그만큼 전자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와요. 이걸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이지만 재활용하면 도시 광산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중국이 석유를 안 판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집 마당에 기름이 스며든 흙이 잔뜩 있어요. 그 흙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다면 중국한테 의존 안 해도 되겠죠? 고려아연의 도시, 광산 기술이 정확히 이겁니다. 중국의 원료 수출 통제에서 자유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열쇠예요. 세 번째 원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에요. 국가안보 프로젝트입니다. 스티브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미국의 국방 및 경제안보의 필수적인 전략자산으로 보고 행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지시했다. 미국 국방부가 14억 달러를 조건부로 투자합니다. 상무부는 2억 1천만 달러 보조금을 지원해요. 테네시주 정부는 20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미국 땅에 재련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외국 기업이 주도해서요. 미국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고려 아연한테도 절실했습니다. 2024년 고려 아연에서는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어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영풍과 손잡고 경영권을 노렸거든요. 최윤봉 회장 입장에서는 우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게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와 손을 잡으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째,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부 지분 확보. 둘째,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 실제로 2026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K가 제기한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미국 재련소 건설을 위한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법원이 경제안보를 근거로 경영권 분쟁에 손을 들어준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11조 원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11조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11조 원은 테네시 재련소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에요. 설비 투자비, 운영자금, 금융비용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금전 기여는 얼마냐면요. 국방부 융자 2,200억 원, 상무부 보조금 3,100억 원, 합쳐서 약 5,300억 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어디서 오느냐? 고려아연 자체 투자, 합작법인을 통한 지분 투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역할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증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건 민간 투자자들한테 보증 수표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참여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 거예요. 11조 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건 미국 정부의 이름값 덕분입니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테네시 공장의 지분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미국 국방부는 테네시 재련소 운영법인 지분을 주당 1센트, 한국 돈으로 14원에 최대 14.5%까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재련소가 잘 돌아가면 추가로 20%를 더 살 수 있어요. 합치면 최대 34.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정부가 사실상 고려아연 테네시 공장의 공동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중국 자본이나 다른 적대 세력이 이 회사를 인수하려 하면 미국 정부가 주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기술 유출을 막는 방어막인 셈이에요.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전쟁부가 투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건 오역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미국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예요. Department of War. 전쟁부는 1947년에 해체된 조직입니다. 아마 투자 계약서에 있는 Warfighter Support, 전투원 지원이라는 문구를 번역기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역이 역설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걸 전시에 준하는 안보적 긴급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테네시 재련소에서 뭘 만들게 될까요? 총 13종의 광물이 생산됩니다. 기본 금속으로는 아연, 납, 구리, 비금속으로는 금, 은, 여기까지는 다른 재련소도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전략 광물입니다.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인듐,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황산까지. 이 13종 중 11종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이에요. 이 재련소 하나가 가동되면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안티모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티모니 없이는 총알을 못 만들어요. 안티모니는 탄약의 뇌관에 들어갑니다. 총을 쏘면 공이가 뇌관을 때리고 뇌관이 폭발하면서 화약에 불이 붙잖아요. 그 뇌관에 안티모니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내 안티모니 1차 생산 시설은 전무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2025년에 안티모니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전쟁이 나면 미국은 총알도 못 만들 수 있다. 테네시 재련소가 가동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어떨까요? 이건 반도체와 레이더의 핵심 소재입니다. 갈륨은 5G 통신 장비와 고성능 레이더에 들어가요.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AESA 레이더. 이게 갈륨 없이는 작동을 안 합니다. 게르마늄은 야간 투시경과 적외선 센서에 필수예요. 밤에 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데 게르마늄 없이는 못 만들어요. 고려아연은 이미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고순도 게르마늄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울산 온산 재련소에 1,4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10톤 규모의 고순도 게르마늄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어요. 2028년 상반기 가동 목표이고 생산 물량은 전부 미국 방산 및 반도체 산업에 공급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을 기억하시나요?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경제가 휘청거렸어요. 그때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셰일오일 기술을 개발하고 전략 석유 비축분을 쌓기 시작했어요. 지금 히토류가 그때 석유와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현대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석유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히토류는 대체제가 없어요.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 모터도 못 만들거든요. 중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거예요. 2010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을 벌였어요. 그때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첨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후 일본은 히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국은 이 교훈을 늦게 배웠어요. 일본보다 10년 이상 늦게 대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최선의 경우입니다. 테네시 재련소가 2029년 예정대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미국 내 핵심 광물 자급률이 올라가고 중국 의존도가 낮아져요.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글로벌 자원 지도가 재편되면서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도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플랜트 건설은 악명 높은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으로 유명해요. TSMC가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짓는 것도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테네시주의 인건비가 오르고 환경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나고 숙련된 재련 기술자가 부족하면 2029년 목표가 밀릴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비해서 핵심 인재들을 미국에 전진 배치했어요. 온산재련 소장 출신의 박기원 부사장이 건설을 총괄하고 CFO 출신의 이승호 부사장이 재무를 맡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입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어요. 고려아연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고려아연의 한국 본사, 울산 온산재련소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원료를 조달해야 합니다. 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만약 중국이 고려아연으로 들어가는 원료를 끊어버리면 테네시 공장은 잘 돌아가는데 한국 공장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블루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미국 중심 공급망과 레드 서플라이 체인, 중국 의존 공급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리스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회사에 보조금을 주냐며 딴지를 걸 수 있어요. 다만 트럼프 역시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그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깰 명분이 약해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1970년대 이후 이런 대규모 아연 재련소 건설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고려아연의 테네시 투자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 2025년 10월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이 이루어졌어요. 중국은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일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에요. 2026년 11월까지만 유효한 임시 합의입니다. 언제든 다시 갈등이 격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테네시 재련소 건설을 더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휴전 기간 동안 공급망을 구축해 놓으려는 거예요. 고려아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1월 법원 판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 우려보다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 프리미엄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어요. 특히 구리와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의 성장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 30년 동안 히토류 산업을 키워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무기로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50년 동안 재련 산업에 투자하지 않아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광산은 있어도 녹일 기술이 없었거든요. 고려아연은 50년 동안 재련 기술을 갈고 닦아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13종 광물을 동시에 뽑아내는 기술, 도시 광산에서 원료를 확보하는 기술. 이게 미국이 원하는 정확히 그 답이었어요. 결국 이건 기술의 승리입니다. 돈이 있어도, 자원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대로 기술이 있으면 자원이 없어도 쓰레기에서 금을 뽑아낼 수 있어요.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받아낸 건 로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 고려아연은 그 시대의 순자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상징이 됩니다. 반도체에 이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둘째,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올라갑니다. 자원전쟁의 최전선에서 한국 기업이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한 거거든요. 셋째,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고려아연이 5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 집중하면서 한국 본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울산 온산제련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국 사업도 키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해요. 한국 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12월 미국 정부와 투자 계약 체결, 2026년 1월 법원 가처분 기각으로 유상증자 확정, 2026년 상반기 테네시 부지 조성 및 기초 토목 작업, 2027년 건설 착공, 2029년 아연 공정부터 단계적 상업 가동, 2030년 초 전체 공정 100% 가동. 앞으로 4년 후면 미국 땅에서 고려아연의 재련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맞서 미국이 한국 기업의 재련 기술을 선택했고, 이로써 글로벌 자원 지도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2026년 고려아연은 테네시의 흙먼지 속에서 글로벌 자원 패권의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생존기이자 동시에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기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나아가 판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판 연금술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원전쟁의 한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중국의 히토류 전략, 미국의 대응, 그리고 고려아연의 선택,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2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50년 넘게 방치됐던 낡은 아연 재련소 앞에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미국의 큰 승리다. 승리라고요? 고작 외국 회사 공장 하나 유치한 게 왜 승리일까요? 그 공장에서 뽑아낸 13가지 광물이 없으면 F-35 전투기도, 토마호크 미사일도, 심지어 아이폰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물들, 지금까지 전부 중국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전투기를 못 만드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광산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녹이는 기술이 없어서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사람들은 기름이 마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히토류가 그 상황이에요.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면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미사일도 멈춥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11조 원을 들고 지분까지 내주면서 한국의 한 회사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초강대국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어떻게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장악했는지. 두 번째, 미국이 왜 한국의 고려아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 번째, 이 11조 원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복잡한 자원전쟁 이야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히토류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히토류라는 이름, 한자로 풀면 드물, 희, 흙, 토, 무리류입니다. 드문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히토류는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지구 어디에나 있어요. 문제는 캐내는 게 아니라 정제하는 겁니다.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만 뽑아내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환경 오염도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포기했어요. 중국만 빼고요. 중국은 1990년대부터 히토류 산업에 올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환경 오염 때문에 손 놓고 있을 때
중국은 묵묵히 광산을 파고 재련소를 지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가공과 정제예요. 2단계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석은 다른 나라에서 캐도 그걸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건 거의 중국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밀은 전 세계에서 재배됩니다. 그런데 그 밀을 빵으로 만드는 제빵 공장이 전 세계에 딱 하나, 중국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이 아무리 많아도 빵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히토류 상황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럼 히토류로 뭘 만들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이 안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진동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자석, 스피커, 카메라 렌즈, 전부 히토류 없이는 못 만들어요. 전기차는 어떨까요? 전기차 모터 하나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1kg이 넘습니다. 테슬라, 현대, BMW, 어떤 회사든 상관없어요.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 모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풍력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풍력 터빈 하나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수백 kg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기예요.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리만 420kg입니다. 에이브럼스 탱크에는 900kg이 들어가고요.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핵 잠수함, 미군의 첨단 무기 시스템 중에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미국 해군 무기 체계의 91.6%가 중국이 통제하는 광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군사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총알 한 발 안 쏘고요. 그리고 중국은 진짜로 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륨은 고성능 레이더와 5G 통신 장비의 필수적인 소재예요. 게르마늄은 야간 투시경과 광섬유에 들어갑니다. 둘 다 군사 장비의 핵심적인 광물이죠. 중국의 갈륨 생산 점유율이 얼마일까요? 98.7%입니다. 사실상 독점이에요. 수출 통제가 시작되자 갈륨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023년 6월에 킬로그램당 25만 원 정도였던 갈륨이 2025년 10월에는 150만 원을 넘겼어요. 2년 만에 4배가 뛴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중국은 7종의 히토류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어요. 히토류 수출 통제의 역외 적용. 이게 뭐냐면 중국산 히토류가 0.1%라도 들어간 제품은 전부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에 사용한 방식을 중국이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의 히토류 생산 점유율 60%, 가공 및 정제 점유율 90%, 갈륨 생산 점유율 98.7%, 게르마늄 생산 점유율 60% 이상. 한국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는 얼마일까요? 79.8%입니다. 전기차 모터의 핵심 소재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브는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어요. 미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 내에는 히토류를 재련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어요. 1970년대 이후 50년 동안 미국에서 아연 재련소가 새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 규제가 까다롭고 인건비가 비싸고 수익성이 낮았거든요. 중국에서 싸게 사오면 되니까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광산은 있어도 녹일 기술이 없으니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쌀이 100가마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밥솥이 없어요. 쌀을 밥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쌀이 많아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정확히 이 상황이었습니다. 광석은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밥솥, 즉 재련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급하게 밥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재련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재련소 하나 짓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기술 개발까지 하면
더 오래 걸리고요. 중국이 30년 넘게 투자해서 만든 기술력을 미국이 갑자기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그 기술을 가진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전 세계를 뒤져봤더니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것도 딱 한 회사,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름만 보면 아연 회사 같죠? 맞아요. 원래는 아연을 재련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50년 동안 재련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엄청난 기술력을 쌓았어요. 지금은 아연만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광석에서 13가지 금속을 동시에 뽑아낼 수 있어요. 아연, 납, 구리, 금, 은. 여기까지는 다른 재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모니까지 뽑아냅니다. 바로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린 그 광물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TSL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TSL은 Top Submerged Lens의 약자예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상부 침지 렌스 공법인데 이름은 어려워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보통 재련소는 광석을 녹여서 원하는 금속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광석에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거든요. 기존 재련소는 불순물이 적은 고품질 광석만 처리할 수 있었어요. 편식하는 아이처럼요. TSL 기술은 다릅니다. 긴 파이프를 녹은 금속 속에 직접 찔러 넣고 산소와 연료를 고속으로 주입해요. 그러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반응 속도가 극대화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요. 저품위 광석, 폐기물, 전자 쓰레기, 뭘 넣어도 다 녹여서 금속을 뽑아낼 수 있어요. 감철 위장을 가진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먹어도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왜 미국은 고려아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 다음으로 이런 통합재련 기술을 가진 곳이 고려아연밖에 없었거든요.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호주에도 재련소가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그런데 13종 광물을 동시에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곳은 없었습니다. 고려아연의 울산 온산재련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 재련소예요. 여기서 50년 동안 기술을 숙성시켰습니다.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고려아연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도시광산입니다. 도시광산이 뭘까요? 말 그대로 도시에서 광물을 캐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이 버린 전자쓰레기에서요. 지금 여러분 집에 안 쓰는 스마트폰 하나쯤 있지 않나요? 그 스마트폰 안에 금, 은, 구리, 희토류가 들어있어요. 한 대에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수십억 대가 모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려아연은 2022년에 미국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느냐면요. 미국 전역에서 버려진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파쇄합니다. 플라스틱은 걸러내고 금속 성분만 추출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테네시 재련소는 중국 광산에서 캔 광석이 아니라 미국 땅에 쌓여있는 전자쓰레기를 원료로 쓸 수 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소비국입니다. 그만큼 전자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와요. 이걸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이지만 재활용하면 도시 광산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중국이 석유를 안 판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집 마당에 기름이 스며든 흙이 잔뜩 있어요. 그 흙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다면 중국한테 의존 안 해도 되겠죠? 고려아연의 도시, 광산 기술이 정확히 이겁니다. 중국의 원료 수출 통제에서 자유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열쇠예요. 세 번째 원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에요. 국가안보 프로젝트입니다. 스티브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미국의 국방 및 경제안보의 필수적인 전략자산으로 보고 행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지시했다. 미국 국방부가 14억 달러를 조건부로 투자합니다. 상무부는 2억 1천만 달러 보조금을 지원해요. 테네시주 정부는 20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미국 땅에 재련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외국 기업이 주도해서요. 미국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고려아연한테도 절실했습니다. 2024년 고려아연에서는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어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영풍과 손잡고 경영권을 노렸거든요. 최윤봉 회장 입장에서는 우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게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와 손을 잡으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째,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부 지분 확보. 둘째,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 실제로 2026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K가 제기한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미국 재련소 건설을 위한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법원이 경제안보를 근거로 경영권 분쟁에 손을 들어준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11조 원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11조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11조 원은 테네시 재련소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에요. 설비 투자비, 운영자금, 금융비용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금전 기여는 얼마냐면요. 국방부 융자 2,200억 원, 상무부 보조금 3,100억 원, 합쳐서 약 5,300억 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어디서 오느냐? 고려아연 자체 투자, 합작법인을 통한 지분 투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역할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증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산무부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건 민간 투자자들한테 보증 수표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참여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 거예요. 11조 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건 미국 정부의 이름값 덕분입니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테네시 공장의 지분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미국 국방부는 테네시 재련소 운영법인 지분을 주당 1센트, 한국 돈으로 14원에 최대 14.5%까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재련소가 잘 돌아가면 추가로 20%를 더 살 수 있어요. 합치면 최대 34.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정부가 사실상 고려아연 테네시 공장의 공동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중국 자본이나 다른 적대 세력이 이 회사를 인수하려 하면 미국 정부가 주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기술 유출을 막는 방어막인 셈이에요.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전쟁부가 투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건 오역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미국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예요. Department of War. 전쟁부는 1947년에 해체된 조직입니다. 아마 투자 계약서에 있는 Warfighter Support, 전투원 지원이라는 문구를 번역기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역이 역설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걸 전시에 준하는 안보적 긴급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테네시 재련소에서 뭘 만들게 될까요? 총 13종의 광물이 생산됩니다. 기본 금속으로는 아연, 납, 구리, 비금속으로는 금, 은. 여기까지는 다른 재련소도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전략 광물입니다.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인듐,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황산까지. 이 13종 중 11종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이에요. 이 재련소 하나가 가동되면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안티모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티모니 없이는 총알을 못 만들어요. 안티모니는 탄약의 뇌관에 들어갑니다. 총을 쏘면 공이가 뇌관을 때리고 뇌관이 폭발하면서 화약에 불이 붙잖아요. 그 뇌관에 안티모니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내 안티모니 1차 생산 시설은 전무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2025년에
안티모니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전쟁이 나면 미국은 총알도 못 만들 수 있다. 테네시 재련소가 가동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어떨까요? 이건 반도체와 레이더의 핵심 소재입니다. 갈륨은 5G 통신 장비와 고성능 레이더에 들어가요.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AESA 레이더. 이게 갈륨 없이는 작동을 안 합니다. 게르마늄은 야간 투시경과 적외선 센서에 필수예요. 밤에 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데 게르마늄 없이는 못 만들어요. 고려아연은 이미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고순도 게르마늄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울산 온산재련소에 1,4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10톤 규모의 고순도 게르마늄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어요. 2028년 상반기 가동 목표이고 생산 물량은 전부 미국 방산 및 반도체 산업에 공급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을 기억하시나요?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경제가 휘청거렸어요. 그때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셰일오일 기술을 개발하고 전략 석유 비축분을 쌓기 시작했어요. 지금 히토류가 그때 석유와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현대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석유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히토류는 대체제가 없어요.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 모터도 못 만들거든요. 중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거예요. 2010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을 벌였어요. 그때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첨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후 일본은 히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국은 이 교훈을 늦게 배웠어요. 일본보다 10년 이상 늦게 대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최선의 경우입니다. 테네시 재련소가 2029년 예정대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미국 내 핵심 광물 자급률이 올라가고 중국 의존도가 낮아져요.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글로벌 자원 지도가 재편되면서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도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플랜트 건설은 악명 높은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으로 유명해요. TSMC가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짓는 것도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테네시주의 인건비가 오르고 환경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나고 숙련된 재련 기술자가 부족하면 2029년 목표가 밀릴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비해서 핵심 인재들을 미국에 전진 배치했어요. 온산재련소장 출신의 박기원 부사장이 건설을 총괄하고 CFO 출신의 이승호 부사장이 재무를 맡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입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어요. 고려아연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고려아연의 한국 본사, 울산 온산재련소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원료를 조달해야 합니다. 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만약 중국이 고려아연으로 들어가는 원료를 끊어버리면 테네시 공장은 잘 돌아가는데 한국 공장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블루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미국 중심 공급망과 레드 서플라이 체인, 중국 의존 공급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리스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회사에 보조금을 주냐며 딴지를 걸 수 있어요. 다만 트럼프 역시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그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깰 명분이 약해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1970년대 이후 이런 대규모 아연 재련소 건설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고려아연의 테네시 투자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 2025년 10월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이 이루어졌어요. 중국은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일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에요. 2026년 11월까지만 유효한 임시 합의입니다. 언제든 다시 갈등이 격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테네시 재련소 건설을 더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휴전 기간 동안 공급망을 구축해 놓으려는 거예요. 고려아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1월 법원 판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 우려보다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 프리미엄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어요. 특히 구리와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의 성장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 30년 동안 히토류 산업을 키워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무기로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50년 동안 재련 산업에 투자하지 않아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광산은 있어도 녹일 기술이 없었거든요. 고려아연은 50년 동안 재련 기술을 갈고 닦아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13종 광물을 동시에 뽑아내는 기술, 도시 광산에서 원료를 확보하는 기술. 이게 미국이 원하는 정확히 그 답이었어요. 결국 이건 기술의 승리입니다. 돈이 있어도, 자원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대로 기술이 있으면 자원이 없어도 쓰레기에서 금을 뽑아낼 수 있어요.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받아낸 건 로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 고려아연은 그 시대의 순자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상징이 됩니다. 반도체에 이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둘째,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올라갑니다. 자원전쟁의 최전선에서 한국 기업이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한 거거든요. 셋째,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고려아연이 5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 집중하면서 한국 본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울산 온산재련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국 사업도 키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해요. 한국 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12월 미국 정부와 투자 계약 체결. 2026년 1월 법원 가처분 기각으로 유상증자 확정. 2026년 상반기 테네시 부지 조성 및 기초 토목 작업. 2027년 건설 착공. 2029년 아연 공정부터 단계적 상업 가동. 2030년 초 전체 공정 100% 가동. 앞으로 4년 후면 미국 땅에서 고려아연의 재련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맞서 미국이 한국 기업의 재련 기술을 선택했고, 이로써 글로벌 자원 지도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2026년 고려아연은 테네시의 흙먼지 속에서 글로벌 자원 패권의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생존기이자 동시에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기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나아가 판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판 연금술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원전쟁의 한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중국의 히토류 전략, 미국의 대응, 그리고 고려아연의 선택,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